1815년 6월 20일, 영국 런던의 새벽은 유난히도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템스강에서 밀려온 짙은 안개가 도시의 낡은 건물 사이를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었고,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도 런던 증권거래소 주변은 기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친 돌바닥 위를 구르는 마차 바퀴 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길가에 선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눈은 초조하게 서로를 살피고 있었으며 누군가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은 깊었습니다. 이 정적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런던 금융계의 이방인이자 동시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른 네이선 로스차일드였습니다. 그는 거래소의 기둥 옆에 등을 기대고 서서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눈으로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투깃은 세워져 있었고 가죽 장갑을 낀 손은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어졌습니다. 주변의 투기꾼들과 은행가들은 그의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 하나, 눈꺼풀의 떨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국의 운명은 물론 유럽의 모든 부가 벨기에의 작은 마을 워털루에서 벌어지고 있을 그 거대한 전쟁의 결과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유럽은 평화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엘바 섬으로 유배되었을 때 전 유럽은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885년 2월의 어느 밤 나폴레옹은 감시망을 뚫고 기적처럼 프랑스 해안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가 파리로 진격하는 동안 그를 막으러 나갔던 군대들은 오히려 황제 폐하 만세를 외치며 그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런던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증권거래소는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는 듯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국의 국채 가격은 곤두박질쳤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금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공포의 파도 속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신들만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비좁고 어두운 유대인 거주 구역인 게토에서 시작된 이 가문의 이야기는 이미 전설의 서막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수장인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는 5명의 아들을 유럽의 핵심 요충지인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빈, 나폴리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제국들 사이에서 오직 형제들의 결속만을 믿으며 거대한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런던을 맡은 셋째 아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영리하고 냉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런던에 처음 도착했을 때 영어조차 제대로 할 줄 몰랐지만 숫자를 읽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보가 곧 권력이자 돈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습니다. 네이선은 영국 정부가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며 서서히 런던 금융의 심장부로 파고들었습니다. 워털루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 네이선은 자신의 전용 전령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영국군과 연합군이 나폴레옹과 맞붙는 그 현장의 결과를 누구보다 먼저 런던으로 가져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의 정보 전달 방식은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정부의 공식 전령은 거친 바다와 험한 길을 돌아와야 했고 공식적인 보고 체계를 거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 형제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럽 전역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자신들만의 비밀 전력망을 가동했습니다. 이 전력망은 단순한 말과 배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산 가장 빠른 말들이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바다를 건널 준비가 된 겁없는 선장들이었으며 형제들만이 해독할 수 있는 비밀 암호로 쓰인 편지들이었습니다. 네이선은 런던의 안개 속에서 벨기에의 화약 냄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승전보든 패전보든 그 종이 한 장이 런던에 도착하는 순간 영국의 모든 부가 다시 쓰이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다시 런던 증권거래소의 새벽입니다. 네이선의 발치에는 누군가 버린 신문 조각이 바람에 실려 뒹굴고 있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에는 나폴레옹의 위협과 영국의 위기가 자극적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영국이 진다면, 웰링턴 장군이 패배한다면 영국 국채는 종이 조각이 될 것이고 런던은 나폴레옹의 군화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 공포는 공기 중에 실려 사람들의 목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표정은 여전히 석상처럼 굳건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멈출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시계 바늘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그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도버 해협 너머에서 누군가 목숨을 걸고 거친 파도를 뚫고 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들고 올 소식은 승리일까요? 아니면 파멸일까요? 네이선은 가늘게 눈을 뜨며 서서히 밝아오는 수평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천 개의 숫자가 어지럽게 회전하며 승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투기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금융 제국을 세우려는 정복자의 고독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제 곧 단 한 장의 쪽지가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쪽지는 런던의 모든 은행가들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네이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지만 그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소리를 내며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가 곧 생존이었던 그 시대,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누구보다 먼저 이 진리를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초의 유럽은 물리적 거리의 장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소식은 말이 달리는 속도보다 빠를 수 없었고 바다의 기상 조건에 따라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소식이 며칠씩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선은 이 느린 세계의 규칙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유럽 전역에 로스차일드만의 전용 통로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세운 전력망은 단순히 빠른 말과 배를 확보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기계 장치와 같았습니다. 네덜란드의 습한 항구에서부터 도버 해협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 그리고 런던의 번잡한 거리까지 로스차일드의 요원들은 곳곳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은밀한 표식과 형제들만이 해독할 수 있는 암호를 공유했습니다. 네이선은 전령들에게 최고의 말과 무한정한 자금을 제공하며 단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보다 단 한 시간이라도 빨리 소식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정보망의 효율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때로는 수평선 너머에서 전령이 탄 배가 나타나기 전에 하늘을 나는 전서구가 네이선의 사무실 창틀에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새의 다리에 묶인 작은 양피지 조각에는 유럽 대륙의 전쟁터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주 정교한 암호로 적혀 있었습니다. 네이선은 잉크 냄새가 차에 가시지 않은 그 쪽지를 읽으며 홀로 미소 지었습니다. 런던의 다른 은행가들이 아침 신문을 기다리며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그는 이미 대륙의 물가가 어떻게 변할지, 어느 나라의 왕이 왕관을 내려놓게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런던 성 스위든 거리에 위치한 네이선의 사무실은 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기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와 시계추가 흔들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네이선은 그곳에서 매일 수천 장의 채권을 검토하고 수만 파운드의 금괴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런던의 귀족 은행가들에게 거칠고 무례한 이방인으로 취급받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실력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시장의 작은 떨림조차 포착해내는 예민한 신경을 가졌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수익을 낚아챘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이 유능한 유대인 금융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나폴레옹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영국은 유례없는 재정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전선에 나간 병사들에게 줄 급료와 식량, 무기를 구입할 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구원투수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형제들의 연결망을 이용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금을 모았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네덜란드의 지하시장을 통해 금을 확보한 뒤 그것을 적국인 프랑스의 눈을 피해 영국군 사령부로 실어 날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목숨을 건 도박이었고 네이선은 이 도박에서 승리하며 영국 정부의 가장 강력한 우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875년 6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벨기에의 작은 마을 워털루를 향해 두 거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웰링턴 장군은 연합군을 이끌고 완강한 방어선을 구축했고 엘바 섬에서 돌아온 나폴레옹은 자신의 마지막 명예를 걸고 정예 북부군을 전진시켰습니다. 유럽의 모든 시선이 그 좁은 벌판으로 쏠렸습니다. 만약 나폴레옹이 승리한다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질서는 붕괴하고 다시 한번 거대한 제국의 시대가 열릴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연합군이 승리한다면 20년에 걸친 나폴레옹 전쟁의 마침표가 찍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의 분위기는 극도로 험악해졌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웰링턴이 전사했다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나폴레옹의 기병대가 이미 브뤼셀을 점령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근거 없는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국채를 조금이라도 비싼 값에 팔아치우려 발버둥 쳤고 그럴수록 가격은 더욱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네이선은 이 혼돈을 오히려 차분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야말로 진정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워털루 전장 근처에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전령, 로워스를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로워스에게 내려진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승패의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그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런던으로 달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이선은 전령이 타고 올 말의 발굽소리를 상상하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지도를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벨기에의 진흙탕 위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할 무렵
런던의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이미 전투의 서막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흐트러진 옷무새를 고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차가운 승부사의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의 끝이 자신의 가문을 유럽 최고의 명문가로 만들어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동시에 그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의 증오와 시기를 한 몸에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네이선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자신과 가문을 지켜줄 유일하고도 강력한 성벽이었기 때문입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이 런던과 벨기에를 동시에 덮쳤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총검을 닦으며 새벽을 기다리는 동안 네이선 역시 잠들지 못하고 창밖의 안개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곧 대포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런던에 닿기도 전에 로스차일드의 전령은 바람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구르기 시작했고 그 궤적의 끝에는 단 한 사람만이 웃게 될 운명의 배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85년 6월 18일 일요일 새벽 벨기에 브뤼셀 남쪽의 작은 마을 워털루에는 무겁고 습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쏟아진 폭우는 대지를 거대한 진흙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병사들의 군화는 뻘처럼 변한 흙 속에 깊숙이 박혔고 마차의 바퀴는 진흙 속에 잠겨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눅눅한 공기 속에는 젖은 풀냄새와 말들의 거친 콧김, 그리고 곧 닥쳐올 죽음을 예감하는 인간들의 서늘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 병사들은 빗물에 젖은 빵 조각을 씹으며 떨리는 손으로 소총의 화약 접시를 점검했습니다. 화약이 젖으면 총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들은 낮은 언덕 위에서 전방의 짙은 안개를 응시하며 그 너머에서 도사리고 있을 나폴레옹의 대육군을 기다렸습니다. 같은 시각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나폴레옹의 진영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천막 안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마른 기침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사나운 매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지면이 어느 정도 말라야만 자신의 주특기인 기동 포병대가 대포를 끌고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나폴레옹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서 영국의 동맹군인 프로이센군이 이 전장으로 합류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승부는 프로이센군이 도착하기 전에 연합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경 마침내 나폴레옹의 명령과 함께 거대한 포성이 워털루의 하늘을 찢었습니다. 프랑스군의 80문이 넘는 대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육중한 청동 포신이 뒤로 밀려나며 자욱한 화약 연기를 내뿜었고 쇠구슬 포탄은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연합군 진영으로 날아갔습니다. 지면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요동쳤고 폭발의 충격파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자리는 거대한 구덩이가 파였으며 파편은 병사들의 비명과 함께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연합군의 중심부였던 우구목 농가 주변은 순식간에 화염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를 바꿀 거대한 충돌, 워털루 전투의 서막이었습니다. 전투는 처음부터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포병대는 젖은 땅 때문에 예상했던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보통의 마른 땅이었다면 포탄이 땅에 닿은 뒤 튕겨오르며 수많은 병사를 살상했겠지만 눅눅한 진흙은 포탄을 그대로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반면 웰링턴은 영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을 언덕 반대편 경사면에 배치하여 프랑스군의 포격을 피하게 했습니다. 영국 병사들은 포탄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엎드려 있었고 웰링턴은 말 위에 올라타 침착하게 전황을 살폈습니다. 그의 코트 깃에는 빗방울이 맺혀 있었고 장갑을 낀 손은 고삐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격렬해질수록 현장은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프랑스 기병대가 화려한 갑옷을 빛내며 돌격을 감행하자 영국군은 사각형 방진을 짜서 맞섰습니다. 말들의 거친 숨소리와 병사들의 고함, 그리고 칼과 칼이 부딪히는 금소금이 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화약 연기는 너무도 짙어서 바로 앞에 동료조차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은 검은 화약가루와 피로 범벅이 되었고 공기는 타들어가는 살점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바로 이 지옥 같은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한 남자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을 든 병사도 지휘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비밀 전령 로워스였습니다. 그는 망원경을 손에 쥐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전장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말의 발굽소리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로워스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
누가 이기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네이선 로스차일드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장 주변의 작은 언덕과 마을을 돌며 전황의 미세한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로워스는 보았습니다. 프랑스군의 불패 신화라고 불리던 황제 근위대가 투입되는 순간을, 그리고 그들이 영국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흔들리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웰링턴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짧은 안도감과 나폴레옹이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며 지평선을 바라보는 뒷모습을 말입니다. 로워스는 자신의 말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었습니다. 승부의 추가 어느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승전보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의 흐름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정보였습니다. 오후가 깊어가면서 전장은 더욱 처참해졌습니다. 수만 명의 부상자가 진흙바닥에 쓰러져 신음했고 주인 잃은 말들이 광기 어린 눈으로 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태양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며 붉은 노을을 뿌렸습니다. 그 붉은 빛은 전장의 핏물과 섞여 기괴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토록 기다리던 자신의 지원군일까요? 아니면 웰링턴이 고대하던 프로이센군일까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 먼지 구름으로 향했습니다. 로워스 역시 망원경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만약 저들이 프로이센군이라면 나폴레옹의 시대는 오늘로 끝이 날 것이었습니다. 먼지구름 속에서 서서히 깃발의 문양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독수리가 그려진 프로이센의 깃발이었습니다. 웰링턴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끝났다고 중얼거렸고 나폴레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망원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프로이센군의 함성이 전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전령 로워스는 망설임 없이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패배했고 영국은 승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소식을 런던의 네이선에게 가져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로워스는 채찍을 휘둘러 말의 옆구리를 세게 찼습니다. 말은 비명을 지르며 진흙탕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런던의 증권거래소가 문을 열기 전까지 그는 반드시 바다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말을 몰아 전장을 빠져나오는 로워스의 등 뒤로 거대한 함성과 대포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젖은 코트에서는 매캐한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인 기묘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로워스는 고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죽 장갑은 이미 빗물과 말의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손가락 마디마디에 딱딱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말은 거친 숨을 내쉬며 진흙탕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말발굽이 땅을 칠 때마다 걸쭉한 진흙이 로워스의 얼굴과 가슴팍으로 튀어올랐지만 그는 눈을 닦아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벨기에의 항구 도시 오스텐드까지의 거리가 줄어들기만을 바라는 간절함뿐이었습니다. 워털루에서 오스텐드까지는 약 30마일의 거리였습니다. 평소라면 여유 있게 달릴 거리였지만 온통 진흙으로 변해버린 도로는 로워스의 앞길을 처절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길가에는 후퇴하는 프랑스군의 시신과 부서진 마차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공포에 질린 피난민들의 행렬이 길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로워스는 채찍을 휘둘러 그들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말이 비틀거릴 때마다 로워스의 심장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의 옆구리는 거친 호흡으로 인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멈추는 순간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공들여 쌓아온 금융제국의 기틀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이 그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바늘처럼 피부를 찔렀고 시야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흐려졌습니다. 로워스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말의 발굽소리가 규칙적인 박자를 잃고 둔탁해질 때쯤 저 멀리서 희미한 등대 불빛과 짠 바다 내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텐드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로워스가 타고 온 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말의 가죽에서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항구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도버 해협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며 하얀 거품을 뿜어냈고 항구의 정박한 배들은 마치 나무집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로워스는 미친 사람처럼 항구 곳곳을 누비며 선장들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선장도 이 미친 날씨에 바다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워스를 향해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 바다에 나가는 건 자살 행위라고 소리쳤습니다. 파도가 배의 갑판을 덮치고 바람이 돛대를 부러뜨릴 기세로 울부짖는 그 밤, 바다는 거대한 괴물과 같았습니다.
로워스는 품 안에서 젖은 가죽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건네준 금화와 500파운드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500파운드는 웬만한 선원이 평생을 벌어도 모으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로워스는 가장 튼튼해 보이는 작은 배의 선장 앞에 그 수표를 내던졌습니다. 선장의 눈이 금색 불빛에 흔들렸습니다. 돈은 죽음의 공포마저 마비시킬 만큼 강력했습니다. 선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움켜쥐었고 옆에 있던 선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돛을 올려라. 죽든지 살든지 일단 나간다. 배가 항구를 벗어나자마자 거대한 파도가 선체를 집어삼킬 듯 달려들었습니다. 로워스는 돛대 옆에 몸을 바짝 붙이고 밧줄을 팔에 칭칭 감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사정없이 온몸을 적셨고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좌우로 크게 요동쳤습니다. 선원들은 쏟아지는 물을 바가지로 퍼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로워스는 입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짠물을 뱉어내며 수평선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톱 밑에는 전쟁터의 흙이 까맣게 박혀 있었고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정신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인류 역사의 거대한 비밀을 품고 바다를 건너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도버 해협의 파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파도의 골짜기로 떨어질 때마다 로워스의 뱃속이 뒤틀렸고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 거대한 파도가 갑판을 휩쓸고 지나가자 배의 난간 일부가 맥없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선장은 키를 잡고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그의 얼굴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어둠 속에서 하얀 절벽의 실루엣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버의 백색 절벽이었습니다. 로워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신을 찾았습니다. 새벽 3시, 마침내 배는 도버 항구의 거친 돌바닥에 몸을 부딪히며 멈춰 섰습니다. 로워스는 배가 완전히 정박하기도 전에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바닷물을 헤치고 해변으로 기어 올라온 그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로스차일드의 연락책을 찾았습니다. 연락책은 로워스의 몰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흙과 피, 바닷물로 범벅이 된 남자가 눈을 번뜩이며 말을 가져와라 라고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워스는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조차 아까워했습니다. 그는 연락책이 내준 신선한 말의 안장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런던까지는 약 70마일, 영국 정부의 공식 전령보다 최소 8시간은 앞서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향하는 길은 도버 해협보다 더한 고독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로워스는 졸음을 쫓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달렸습니다. 새벽의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힐 때마다 그는 워털루 전장에서 본 나폴레옹의 몰락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길가의 마을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평화롭게 느껴질수록 로워스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 평화를 깨트릴 승전보가 자신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흥분시켰습니다. 마침내 런던의 외곽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로워스는 런던 시내로 진입하며 말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광기 어린 모습으로 질주하는 말탄 남자를 피하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로워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 스위든 거리에 있는 네이선의 사무실만이 그의 목적지였습니다. 오전 10시경 로워스는 마침내 로스차일드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말에서 거의 떨어지듯이 내려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창가에 서서 무심한 듯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로워스는 숨을 헐떡이며 품 안에서 젖은 쪽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졌습니다. 로워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명확했습니다. 네이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사냥이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탁자 위에 놓인 젖은 쪽지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쪽지에는 로워스의 거친 숨결과 도버 해협의 짠내음, 그리고 워털루의 진흙 냄새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쪽지를 집어든 네이선의 손가락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몰락, 그것은 단순히 한 영웅의 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모든 자본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 이동할 것이라는 거대한 전조였습니다. 네이선은 쪽지를 천천히 접어 자신의 조끼 안쪽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승전보를 확인한 직후에도 환호성을 지르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차가운 냉기를 머금은 눈으로 창밖의 런던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천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보는 전 세계에서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영국 정부의 공식 전령은 아직 프랑스 어딘가에서 거친 바다를 만나 고전하고 있을 것이고 다른 은행가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며 뜬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네이선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영국의 운명을 자신의 손안에 움켜쥐어야 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평소보다 훨씬 침착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1885년 6월 20일 오전 런던 증권거래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거래소 안은 이미 수많은 투자자와 은행가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천장이 높은 거대한 건물 안에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종이 구기는 소리, 그리고 바닥을 치는 지팡이 소리가 뒤섞여 기묘한 소음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사람들의 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극도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무거운 압박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이들의 눈은 전광판이나 소식통을 향해 있었고 작은 소문 하나에도 사람들은 마치 성난 파도처럼 이리저리 휩쓸렸습니다. 바로 그때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거래소의 육중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발을 들이는 순간 입구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터주었고 네이선은 평소 그가 즐겨 서던 기둥 옆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대리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도, 어떤 기미도 읽을 수 없는 그 무표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왔다. 그의 표정을 봐라.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네이선은 기둥에 등을 기대고 서서 아무 말 없이 앞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아직 도버의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듯 축축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대리인에게 아주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뒤통수를 치는 잔인한 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네이선의 대리인들이 갑자기 가지고 있던 영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천 파운드, 그 다음에는 수만 파운드의 국채가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영국 국채를 팔고 있다. 이 한 문장은 순식간에 거래소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영국 정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었고 그의 정보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다는 것은 단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되었습니다. 영국이 졌다. 웰링턴이 나폴레옹에게 패배했다는 확신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이성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한 명이 팔기 시작하자 다른 이들도 앞다투어 국채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졌다. 누군가 지른 비명 같은 외침이 거래소 천장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자신이 가진 국채를 헐값에라도 처분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국채 가격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귀한 대접을 받던 국채는 이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거래소 바닥에는 사람들이 버린 전표들이 눈송이처럼 쌓여갔고 파산의 위기에 몰린 은행가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중심에서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그 아수라장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국채의 숫자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붕괴하여 국채 가격이 역사상 최저점에 도달했을 때 네이선은 다시 한번 은밀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소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그의 또 다른 대리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내던진 국채를 소리 없이 그리고 아주 빠르게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 국채를 파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물량을 누가 가져가는지 확인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네이선의 대리인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시장의 모든 국채를 집어삼켰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영국의 국가 채무 거의 전체가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손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규모의 거대한 매집이었습니다. 네이선은 여전히 기둥 옆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는 거래소의 소음 속에서도 규칙적이고 차분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거래소 밖은 여전히 영국 패배의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고 런던 시민들은 나폴레옹의 군대가 템스강을 건너오는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안에 이 이방인 금융가는 이미 승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총칼 하나 들지 않고 오직 정보와 심리전만으로 대영 제국이라는 거대한 사냥감을 덫에 가두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며 거래소의 창을 통해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 네이선은 마침내 기둥에서 몸을 떼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이제 영국의 미래가 담긴 수천 장의 국채 전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경외와 공포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군중 사이를 유유히 지나 거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승전보를 든 공식 전령이 도착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런던의 밤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과 불안한 속삭임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을 깨뜨린 것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 마리 말에 거친 발굽소리였습니다. 1885년 6월 21일 늦은 밤 영국 정부의 공식 전령인 헨리 퍼시 소령이 마침내 런던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워털루 전장의 참혹함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습니다. 군복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 있었고 겹겹이 쌓인 진흙과 말라붙은 피가 옷감의 색깔조차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눈은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한 탓에 핏발이 서 있었으며 말에서 내리는 그의 다리는 힘없이 후들거렸습니다. 퍼시 소령의 품 안에는 웰링턴 장군이 직접 작성한 승전 보고서와 함께 전장에서 노획한 프랑스군의 상징인 독수리 깃발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세인트 제임스 광장에 위치한 섭전광의 관저로 향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의 지도층은 연회 도중에 비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퍼시 소령이 연회장의 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섰을 때 화려한 조명 아래 모여있던 귀족들은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퍼시 소령은 무릎을 꿇으며 웰링턴의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폐하, 승리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괴멸되었고 유럽은 평화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은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승전보는 들불처럼 런던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잠들어 있던 시민들이 창문을 열고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리마다 등불이 켜졌고 승리를 축하하는 종소리가 런던의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영국이 마침내 자유를 지켜냈음을 축하했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도시는 단 몇 분 만에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런던 증권거래소의 풍경은 환희가 아닌 경악과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식 승전보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어제 국채를 내던졌던 투자자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국이 승리했다는 말은 곧 국채 가격이 폭등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어제 바닥으로 떨어졌던 국채 가격은 거래소가 문을 열자마자 수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1%, 5%, 그리고 순식간에 수십 %씩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어제 공포에 질려 전 재산과 다름없는 채권을 팔아치웠던 이들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종이 조각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이자 평생 일궈온 가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는 단 하루 만에, 아니 단 몇 시간 만에 광기 어린 투매 속에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 채권을 다 가져갔는가? 어제 그 엄청난 물량을 누가 다 받아냈단 말인가? 그 질문의 끝에는 언제나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 사람들은 그제야 네이선이 어제 거래소에서 보여준 행동이 거대한 연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국채를 판 것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공포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리인들을 통해 바닥에서 국채를 싹쓸이했고 이제 그 국채들은 어제보다 몇 배는 더 비싼 가치를 지닌 황금알이 되어 그의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승리를 자축하는 런던 시민들의 행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차가웠지만 눈빛만은 승리자의 그것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하루의 베팅으로 오늘날의 가치로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국 정부의 채권 대부분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대영 제국의 실질적인 채권자이자 경제적 주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런던 금융가에 지워지지 않는 충격을 남겼습니다. 귀족적인 전통을 중시하던 기존의 은행가들은 네이선의 방식을 천박한 사기라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비난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시기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이선은 정보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장악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고 그 방식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감히 대항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런던의 금융 주도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워털루 전장의 진흙탕 싸움은 끝났지만 금융의 전장에서는 새로운 제국이 선포되었습니다. 네이선은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영국은 이제 우리 손안에 있다. 이 오만한 선언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제 일가의 금융 가문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정보망은 이제 외교관의 밀서보다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들의 자금력은 제국들의 국고보다 든든했습니다. 런던 시내의 환호성이 잦아들 무렵에도 네이선의 사무실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승리의 기쁨을 뒤로하고 이 거대한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여 유럽 전체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둘 것인지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워털루의 배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정보 하나로 한 나라를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 사건은
현대 금융 시스템의 기틀을 닦는 동시에 정보 권력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네이선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국채 전표들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종이가 아니라 그가 정복한 제국의 지도였습니다. 워털루의 포성이 멈추고 연기가 거친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는 왕관을 쓴 군주들의 집무실이 아니라 런던 성 스위든 거리에 있는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비좁고 어두운 사무실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배팅의 승리로 얻은 천문학적 인부는 단순히 금고를 채우는 숫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영 제국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았고 네이선은 그 피의 흐름을 통제하는 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국 정부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네이선의 허락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국고는 비어 있었고 승전의 대가로 치러야 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이선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제 일가의 상인의 장부가 아니라 유럽 제국들의 운명이 담긴 차관 서류들이 놓였습니다. 그는 기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할 때마다 한 나라의 군대가 움직일 수 있는지, 새로운 철도가 놓일 수 있는지를 결정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아주 짧은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정치가도 외교관도 아니었지만 그 어떤 장관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런던에 보이지 않는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국채 가격이 춤을 추었고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에 유럽 각국의 대사들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뒤편에는 언제나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네이선은 영국의 경제를 살린 구원자였지만 동시에 런던의 상류 사회에서는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 초대받아도 사람들은 그의 등 뒤에서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네이선의 유대인 혈통과 거친 독일식 억양, 그리고 워털루에서 보여준 무자비한 승부사 기질을 경멸했습니다. 귀족들은 네이선에게 돈을 빌리면서도 속으로는 그를 돈밖에 모르는 천박한 사기꾼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네이선은 그들의 위선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대항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성벽인 자본을 더욱 단단히 쌓아 올렸습니다. 네이선은 창백한 달빛이 내리쬐는 밤이면 홀로 집무실에 앉아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파리의 제임스, 빈의 살로몬, 프랑크푸르트의 암쉘, 나폴레옹의 칼. 다섯 형제는 각자의 도시에서 제국들의 채권자로 군림하며 거대한 로스차일드 네트워크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대신 금의 시세와 전쟁의 징조, 그리고 각국 왕실의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에게 유럽은 국경으로 나뉜 땅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자 투자처였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의 자산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을 통해 부를 쌓은 그들은 이제 부를 지키기 위해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면 로스차일드 형제들은 조용히 자금줄을 죄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군대는 움직일 수 없었고 대포는 불을 뿜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수익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형태의 권력이었습니다. 왕들은 더 이상 서로의 기사도를 믿지 않았고 로스차일드의 금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네이선은 런던의 안개 낀 거리에서 마차를 타고 이동하며 자신이 만든 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제국을 조용히 관조했습니다. 그의 코트 기세는 늘 차가운 안개꽃이 맺혀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한 야망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반감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길거리의 벽보에는 네이선을 거대한 문어에 비유해 전 세계를 촉수로 휘감고 있는 풍자화가 붙었습니다. 유언비어는 독버섯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가 워털루 전장에서 직접 시신을 뒤져 보물을 훔쳤다느니 악마와 계약을 맺어 미래를 보는 거울을 가지고 있다느니 하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사실처럼 떠돌았습니다. 네이선은 이런 공격들이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뿌리 깊은 증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취하지 마라. 오직 너희의 주머니 속에 있는 권리 증서만이 너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사무실 밖에는 늘 돈을 빌리려는 가난한 귀족들과 몰락한 왕족들이 줄을 섰습니다. 네이선은 그들을 대할 때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담보와 명확한 이자 계산만이 그의 유일한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무시했던 공작이 고개를 숙이며 자금을 간청할 때도 네이선은 그저 차가운 눈으로 서류를 검토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잉크 한 방울에 누군가의 가문이 무너지고 누군가의 성이 팔려 나갔습니다. 그것은 워털루의 전쟁터보다 더 조용하지만 훨씬 더 잔인한 경제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네이선의 머리카락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정보와 숫자의 전쟁터에서 보낸 그의 몸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워털루의 그 새벽처럼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시장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매일 아침 전령들이 가져오는 쪽지들을 누구보다 먼저 읽었습니다. 정보가 곧 권력이라는 그의 신념은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궈낸 이 거대한 금융제국이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전쟁과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네이선은 가끔 성 스위든 거리의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런던의 군중 속에서 그는 20년 전 진흙투성이가 되어 달려왔던 전령 로워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단 한 장의 쪽지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로스차일드 가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성공이 천재적인 두뇌 덕분만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과감하게 베팅한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정보를 독점한 냉혹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역사의 뒤양일로 물러날 준비를 하면서도 자신이 남긴 유산이 어떻게 현대의 세계를 빚어낼지를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성씨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신앙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836년 여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하늘은 유난히 낮고 무거웠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안개와는 또 다른 고향의 습한 열기가 대기를 짓누르고 있었고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찼지만 어느 한 저택의 방 안만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시대를 호령했던 남자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고향을 찾았던 그는 갑작스러운 병에 붙잡혀 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훈장도 그가 소유했던 수천 장의 채권도 없었습니다. 오직 창가에 내려앉은 메마른 햇살과 규칙적으로 흔들리는 괴종시계의 출소리만이 그 고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이선은 거친 숨을 내쉬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숫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21년 전 자신의 운명을 바꿨던 그 뜨거웠던 6월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벨기에 전장의 자욱한 화약 연기, 도버 해협의 집채만 한 파도, 그리고 런던 증권거래소의 기둥 옆에서 느꼈던 그 서늘한 긴장감까지. 그는 자신이 이룩한 것이 단순히 부의 축적이 아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친 칼날과 화약의 시대가 저물고 보이지 않는 숫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의 모든 금융시장은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런던과 파리, 빈의 거래소에서는 네이선의 건강 상태를 묻는 전령들이 쉴 새 없이 오갔고 국채 가격은 그의 호흡 하나에 요동쳤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대륙의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지난 수십 년간 구축해온 제국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네이선은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잉크가 묻어있던 손가락 끝은 이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손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끈으로 유럽의 심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숨을 거두었을 때 런던은 마치 위대한 군주를 잃은 듯한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그를 경멸했던 귀족들과 그에게 머리를 숙였던 왕족들이 모두 모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이 새로운 세상을 두려워했기에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런던의 소박한 묘지에 안치되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대영 제국의 구석구석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공급한 자본은 영국의 공장에 증기기관을 돌리게 했고 전 세계를 잇는 철로를 놓았으며 대서양을 건너는 거대한 함선을 띄웠습니다. 19세기는 그렇게 로스차일드의 세기로 불리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워털루의 베팅이 남긴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정보는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보다 먼저 손에 넣고 대담하게 활용하는 자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이선이 얻었던 그 8시간의 여유는 오늘날 초단위로 오가는 광섬유 케이블 속의 데이터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대 금융의 모든 시스템, 즉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투자와 심리를 이용한 시장 통제는 이미 200년 전 런던 증권거래소의 그 차가운 기둥 옆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런던 성 스위든 거리를 걷다 보면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서 있었던 그 자리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들어섰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변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본능적인 탐욕과 공포, 그리고 정보를 향한 갈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이선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정보를 쥐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정보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의 이름은 이제 전설이 되어 금융의 역사 속에 박제되었지만 그가 남긴 승부사의 정신은 여전히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뜨겁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방 안의 시계추가 멈추고 네이선의 마지막 숨이 공기 중으로 흩어질 때 그의 얼굴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세상을 완벽하게 속였고 그 속임수 위에 새로운 제국을 세웠다는 사실에서 오는 정복자의 만족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런던의 안개가 밀려오고 있었고 템스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도심을 가로질러 바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영웅이 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역사를 쓰려 할 때 단 한 명의 남자는 정보라는 이름의 기펜으로 역사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그렇게 1885년 6월에 그 긴박했던 날들은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확인하는 단 한 줄의 뉴스, 당신의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짧은 알림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제국을 살 수 있는 워털루의 승전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증명했듯 진정한 승자는 가장 큰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가장 빠른 소식을 품고 침묵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렇게 한 장의 쪽지가 두 제국의 운명을 바꾸었고 그 파장은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런던의 짙은 안개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던 네이선의 차가운 눈빛은 이제 현대 금융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우리 곁을 부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배팅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고 정보가 흐르는 한 로스차일드의 워털루 배팅은 매 순간 우리 앞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